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챙기면 13월에 월급이 되지만 잘못하면 13월에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아무도 내 연말정산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르면 내 돈이 날아가고 손해는 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끝낼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개념부터 꼭 챙겨야 할 핵심 항목, 꿀팁,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니,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소득세를 다 떼갔는데 왜 또 한 번 정산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의문도 드시죠?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떼어가는 이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서 임시로 계산된 세금입니다. 즉, 대략적인 추정치일 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반영한 게 아닌데요. 여기서 참고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재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세 비율을 80%로 설정을 해뒀고요. 이렇게 하면 연말에 세금을 조금 더 뗄 순 있지만 일단 매달 세금으로 뗄 돈 일부가 월급으로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낼 세금이지만 최대한 나중에 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80% 설정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인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마다 세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 동일한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이라도 내야 할 세금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개인마다 소비가 다르고 가족 구성원이 다르며 주택 소유 유무 등 각각 사정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을 요약해 보자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가 이미 낸 세금, 그러니까 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다면 추가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을 잘하면 내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제받을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개인 사업자라면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므로 이번 기회에 정확한 개념을 알아서 매년 꼭 적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틀에서 연말정산 흐름을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흐름을 말씀드리고 바로 뒤에서 각각의 항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요.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주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 세율을 곱해주시고요.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세액공제액을 빼주면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나오는데요. 이때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주어 연말정산 최종 납부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총급여는 연봉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가 급여, 상여, 수당 등 이 연봉에다가 비과세 소득을 빼주면 총급여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급여는 내가 회사에서 받는 모든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만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많은 비과세 소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바로 식대 월 20만 원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세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총급여 알아봤고,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총급여에서 빼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근로소득 공제는 자동으로 나의 총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즉,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근로소득 금액을 구했다면 이번에는 근로소득 금액에 종합소득 공제를 빼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은 줄여서 과세 표준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과세 표준 금액을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누진세율은 소득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소득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4천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과세표준 구간 두 번째 구간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4천만 원 전체를 15%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1,4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2,600만 원에 대하여 15%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금을 구할 때 중간에 기본 세율 적혀 있는 이 수식에 넣으셔도 되지만 가장 우측에 위치한 속산표라고 적혀 있는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과세표준 4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기본 세율 수식으로 구하나 속산표 수식으로 구하나 세금은 474만 원으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진공제액을 빼줘서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 속산표 계산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까지 계산을 해줬다면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줘서 결정세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연말정산의 큰 흐름입니다. 이 흐름표대로 다 이해를 하셨다면 이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총급여와 종합소득 공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세액공제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이 뭐냐면 내가 올해 나라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총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결정세액의 최소값은 0원이라는 건데요. 내가 세금을 안 낼 수는 있어도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0원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1년의 과정을 모두 다 거쳐서 결정세액이 나오면 내가 월급을 수령할 때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빼주게 되는데요. 이때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준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줬는데 값이 플러스로 나왔다. 그러니까 결정세액 금액이 더 컸다고 한다면 내가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5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결정세액을 구할 때 최소값이 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정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열심히 해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면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오고 이건 기납부세액 5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내가 연말정산을 엄청나게 잘한다고 해도 기납부세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적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기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 중에서 3개의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보험료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세금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먼저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공제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이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면 내가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도 있고 줄어든 금액만큼의 세율이 곱해져서 세액이 낮아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 5,200만 원에서 소득공제 200만 원을 받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전과 후의 산출세액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소득공제 2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5,200만 원에 곱하기 24%를 곱해주고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672만 원이 나오고요. 만약 내가 소득공제 200만 원을 받아서 과세표준 세율 구간이 15% 구간에 들어왔다면 5천만 원에 15%를 곱해주고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빼줘서 산출세액이 624만 원이 됩니다. 즉 소득공제 200만 원으로 48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48만 원은 5,2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200만 원의 24% 금액입니다. 여기 24%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총급여 5,200만 원에서 소득공제 300만 원을 받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아 줄어든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는 24%를 곱해주고 나머지 100만 원에는 15%를 곱해줘서 63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가 됩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인데요. 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을 구할 때 공제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건 100% 현금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200만 원에서 세액공제를 100만 원 받았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전과 후에 결정세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받기 전의 결정세액은 200만 원인데요. 만약 세액공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그대로 빼줘서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100만 원의 차이는 세액공제 받은 100만 원 전부인 거죠. 즉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액공제 전액 모두를 세금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많이 받게 되면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다면 이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연봉이 높다면 자연스럽게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많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연봉자 대비해서고요.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다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야 하겠지만 세액공제 조건 중에는 소득기준과 무주택 기준 등을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연봉자보다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유리합니다. 특히나 총 급여가 적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곱해지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전액 공제되는 세액공제 효과가 더 크고요. 이 세액공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받아야 세금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각각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볼 건데요. 소득공제를 크게 나누면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자동으로 나의 총 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종합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공제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요. 인적공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게 된다면 본인 포함해서 엄마, 아빠 총 3명이죠. 그러니까 150만 원씩 450만 원 공제 가능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만 70세 이상 경로자 2명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6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공제도 있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본인부담 보험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차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비공제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소비공제, 그러니까 돈을 써서 공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만큼 소비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비율로,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소비를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가능한데요. 현재 기준 1월에서 9월까지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소비에 대한 공제도 무제한이 아니고요.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총 급여 1억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만 4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총 급여액 1억에 25%인 2,500만 원을 초과한 1,500만 원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에 신용카드 세율 15% 곱해주면 225만 원이 나오고요. 이 225만 원만큼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참고로 총 급여가 1억일 때는 과세표준 세율이 35% 구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225만 원 곱하기 35% 해서 78만 7,500원만큼 결정세액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즉 4천만 원을 소비해서 약 80만 원 정도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소비를 줄이는 쪽을 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25% 범위까지는 카드 자체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30%의 비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25%까지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고 신용카드를 먼저 쓰다가 나중에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다 섞이지만 총 급여액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합산 금액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섞어서 써도 무방하시고요. 총 급여액의 25%까지를 신용카드 쓰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도 있는데요.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사용금액의 40%,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생활은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문화생활에 대한 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도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 소비 금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났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에 소비공제 300만 원, 추가 공제 3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소비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클 경우 100만 원까지 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하고요. 본인, 배우자를 포함하여 등본상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만 원 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의 40%니까 120만 원까지 최종적으로 소득공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해당 공제를 받으시려면 내년 2월 말까지 저축기간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주택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챙기시면 좋겠죠. 다음 소득공제 항목은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입니다. 전세 대출 공제인데요.
이건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하고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연 4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청약통장과 이 전세대출 금액 합계 4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역시나 조건이 있고요. 31일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조건에 따라서 한도액이 8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건 역시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과 IRP 합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16.5% 적용하게 되면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00만원 초과할 경우 118만 8천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정세액의 최소값은 0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세액 자체가 낮다면 이렇게 900만원을 납입하셔도 이 금액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알고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도 이것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자신의 현재 주소지 이외에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0%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원 기부를 하면 10만원 그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로 기부금의 30%, 그러니까 10만원 냈다면 3만원에 대한 지역 특산 답례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요. 2025년부터는 2천만원까지로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100%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기부액이 10만원 초과할 경우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또 하나 나가는데요. 제주도에 만약 기부를 하게 될 경우 제주도 관광지 입장료 구매 시 제주도민과 같은 혜택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 탐나는 제주 패스는 1년차에는 본인만 가능하지만 2년차에 기부를 또 하면 본인 포함해서 2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3년차, 4년차가 될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도 가실 분들은 제주도에 기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 세액공제 항목은 바로 월세입니다. 이 역시 조건이 있고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월세 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상 나와 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요. 관련하여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연 1천만원까지이고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까지는 월세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은 만약 본인이 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월세를 현금 영수증 처리해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잘 몰라서 이런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건 없어야겠죠. 네 번째 세액공제 항목은 바로 의료비이고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의료비 700만원이고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 시술비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 나가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소득 유무를 떠나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한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부모님 의료비 끌고 오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병원을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 명에게 최대한 몰아서 공제를 많이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식이나 라섹, 안경 구매 등도 이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니까 만약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실비로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액공제 항목은 교육비인데요. 부양가족 중 학생 대상으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취학, 초중,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까지,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조건은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포함이 되고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은 90%에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사실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다른 추가 공제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면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근로소득세를 70에서 90%, 3년에서 5년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 대비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 달라졌고요. 두 번째, 자녀 세액공제 상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고요. 결혼하면 50만원 주고 부부 각각 지급을 하기 때문에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회사에 오픈하기가 싫은 자료가 있을 수 있죠. 이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를 다운받을 때 해당 항목을 체크 해제하고 다운을 받거나 별도로 첨부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내지 않고 전달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정산을 하냐? 이미 신고한 세액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 요청할 수 있는 경정 청구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5년 이내에만 해당 항목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진행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 신고 때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재TV는 아무래도 재테크 채널이니까 연말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죠. 바로 미국 주식 250만원 수익화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 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요. 팔아서 현금화를 하셨다가 바로 다시 사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똑재 역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빼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이 근로소득 금액에 종합소득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앞에서 보신 그 표에 넣어서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해 줘야겠죠. 그런 다음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액을 빼줘서 결정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의 최소값은 0원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결정세액과 내가 매달 월급에서 냈던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 거기 때문에 환급을 받고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내가 세금을 적게 낸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서 세율 구간을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빼주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연말정산의 목표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결정세액을 어떻게 낮추냐?
결정세액을 구하는 공식은 산출세액에서 세공제액을 빼주면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산출세액을 낮게 하거나 세공제를 많이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산출세액은 또 어떻게 낮게 하느냐? 산출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아야겠죠. 그럼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조건 모두 다 확인을 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빼놓지 말고 꼭 챙기셔서 13월에 월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생 돈걱정 없는 노후자금 마련하고 싶으시죠?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노부공 강의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실전 꿀팁까지 가득 담은 독재의 알찬 강의와 함께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월 현금 흐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도 정말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